18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군이 좁은 분지에서 격돌했지만 천하의 주인이 결정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치밀한 정치적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대한 자멸이었습니다. 침략 전쟁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했던 조선의 운명을 바꾼 일본의 대참극.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은 세키가하라. 전투와 가려진 역사적 순간들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세키가하라 전투의 본질은 무력과 무력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 밖에서 수년간 치밀하게 조직된 정치적 음모, 제국 내부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른 철저한 배신이 하나의 임계점에서 폭발해버린 정치적 암살극에 가까웠다. 이 전투를 일본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는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바다 건너 조선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조선 왕조와 백성들에게 1600년의 세키가하라. 전투는 단순한 이웃 국가의 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과 2년 전까지 조선의 국토를 유린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자들이 벌이는 끔찍한 자가당착이자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의 완결판이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저지른 가장 거대한 전략적 오판이었다. 이 무모한 대륙 침략 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전쟁에 동원되었던 일본 영주들에게 청구되었다. 세키가하라의 안개 속에서 서로에게 조총을 겨누고 창을 들이민 핵심 지휘관들 중 절대 다수는 불과 몇 년 전 한반도에서 함께 진군했던 참전 장수들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시마즈 요시히로 등 조선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살육자이자 공포의 대명사였던 이들이 이제는 조선에서 철군한 직후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서로를 도륙하기 위해 진영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과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명백한 인과응보의 역사적 증명으로 해석되었다. 타국의 영토를 짓밟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대가는 결국 그 폭력의 화살이 자신들의 심장을 향해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외부로 발산되었던 침략의 에너지가 내부로 역류하면서 도요토미 정권은 스스로 붕괴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자기 파괴의 중심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정치적 철학과 생존 전략이 대립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인물은 간토 지방의 에도를 근거지로 삼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그는 종종 인내심 강한 늙은 너구리나 권력을 탐하는 야심가로만 묘사되지만 그의 진정한 무기는 철저한 실용주의와 경제적 통찰력이었다.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이라는 환상에 빠져 서국 다이묘들의 병력과 자본을 바닥내고 있을 때 이에야스는 영지개발과 내정정비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출병을 회피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병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 간토의 광활한 평야를 개간하고 농지 측량을 단행하며 경제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심지어 영민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를 흡수하고 지지 기반을 다졌다. 동군을 이끄는 이에야스는 단순한 군사령관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도요토미 정권의 파산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스템의 인수를 준비하던 가장 거대한 자본가이자 냉혹한 전략가였다.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은 도요토미 정권의 최고 행정관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리였다. 미스나리는 흔히 주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뭉친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 그는 당대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관료이자 시스템주의자였다. 미스나리는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는 것이 전부였던 야만의 시대에 법과 규칙, 행정체계를 통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임진왜란 당시 그가 맡았던 역할은 전선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병력을 받아 건너로 파병하고 유지하기 위한 병참, 보급, 그리고 전공의 객관적 감사였다. 이러한 미스나리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무장들과의 구조적 충돌을 잉태하고 있었다.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의 장수들을 통제하고 평가하려는 미스나리의 행정 시스템은 무장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숨을 건 공로를 폄하하고 억압하는 서류상의 폭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야스가 막강한 무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봉건적 1인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미스나리는 법과 제도에 의한 도요토미 중앙집권체제의 수호자였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 바로 세키가하라의 본질이다. 어떻게 서군에 완벽했던 산악포위망, 일명 하객진의 진영이 실전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는가?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라는 젊은 영주는 왜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속한 진영을 향해 칼을 꽂는 역사상 최악의 배신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조선의 산하를 피로 물들였던 침략전쟁의 선봉장들은 이 권력의 용광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가? 서군에 완벽했던 포위망이 무너지고 역사적인 배신이 일어난 배경에는 지난 7년간의 무의미한 전쟁이 남긴 상처와 도요토미 정권의 시스템 붕괴, 그리고 권력을 향한 치밀한 마쿠 공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요토미 정권의 내부 붕괴는 단일한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지리적 권력의 불균형, 무모한 대외 침략 전쟁이 남긴 치명적인 경제적 내상, 그리고 통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이 한데 얽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16세기 말 일본의 실질적인 권력 지형은 겉보기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 가문의 강력한 일원화 체제처럼 보였으나 그 기저에는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양분된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쪽은 전통적인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인 교토와 오사카를 아우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영주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반면 동쪽은 간토 평야를 거점으로 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거대한 독립왕국이나 다름없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력과 외교를 통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부렸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그의 오랜 세력권이었던 도카이도 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당시만 해도 갈대밭과 늪지대 투성이었던 척박한 간토 지방의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겉으로는 더 넓은 영지를 하사하는 영전의 형태를 띠었으나 실제로는 이에야스의 기존 지지 기반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그를 미개척지로 유배 보내어 힘을 소진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견제책이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이 치명적인 정치적 유배를 오히려 자신만의 독립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완벽한 기회로 탈바꿈시켰다. 히데요시가 일본 서부의 영주들을 동원하여 오사카성과 주라쿠다이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화려한 정치적 쇼를 벌이며 막대한 국부를 탕진하고 있을 때 이에야스는 에도에서 조용히 내정에만 몰두했다. 그는 간토 평야에 범람하는 강줄기를 바꾸는 대규모 치수 사업을 벌여 거대한 농경지를 개간했고 상공업자들을 유치하여 에도를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무엇보다 이에야스는 영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주변 지역의 백성들을 에도로 대거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이에야스는 중앙정권의 소모적인 정치투쟁에서 한 걸음 물러난 채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 동과 서의 권력 균형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였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서쪽은 급격히 피를 흘리며 말라가고 있었고
동쪽은 거대한 괴물처럼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다. 이러한 서국 영주들의 몰락과 도요토미 정권의 치명적인 출혈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1592년에 발발하여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 즉 조선 침략 전쟁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과대망상적인 대륙 정복 야욕은 도요토미 가문의 가장 충성스럽고 강력했던 서국 영주들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침략 전쟁에 동원된 영주들은 자신들의 영지에서 수만 명의 병력을 징발하고 막대한 군량미와 전쟁 물자를 빚을 내가며 조달해야만 했다. 일본 내부의 영토 전쟁은 승리할 경우 패자의 영지를 빼앗아 참전한 장수와 병사들에게 농공행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종의 투자 행위였다. 그러나 바다 건너 조선에서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었다.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압도적인 해상 통제권 장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을 근본부터 붕괴시켰다. 보급선이 끊긴 일본군은 조선의 내륙 깊숙이 진격할수록 극심한 식량 부족과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갔다. 전쟁은 승리가 보이지 않는 지독한 소모전으로 변질되었고,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 내몰린 장수들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정적 파산을 겪어야만 했다.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구로다 나가마사,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시마즈 요시히로 등 훗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과 서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격돌하게 되는 이 맹장들은 모두 조선 침략에 선봉으로 나섰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의 강토를 짓밟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하며 잔혹한 짓을 일삼았으나 정작 7년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얻은 것은 텅 빈 창고와 무너진 영지, 그리고 극한의 정신적 피로뿐이었다. 새로운 영토를 하사받아 손실을 메우려던 이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 거대한 상실감과 절망은 곧바로 정권 내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전쟁의 후유증은 도요토미 정권 내부를 정확히 두 개의 파벌로 찢어놓았다. 한쪽은 조선의 참혹한 전장에서 직접 칼을 쥐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실전 지휘관들로 구성된 무단파였다. 다른 한쪽은 이시다 미스나리를 필두로 하여 전선의 후방긴 일본 본토나 조선의 후방 기지에 머물며 행정, 보급, 문서 수발, 그리고 참전 장수들의 전공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문치파였다. 이 두 집단 사이의 틈새는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상호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멸시로 발전했다. 무단파 장수들의 입장에서 이시다 미스나리를 비롯한 문치파 관료들은 전장의 처절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자신들의 목숨 건 투쟁을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다. 진흙과 핏물 속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무장들에게 안전한 후방에서 붓을 쥐고 군율과 행정 절차를 들이미는 미스나리의 태도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반면 미스나리와 문치파의 시각에서 무단파 장수들은 국가의 전체적인 전략과 행정 시스템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공로와 명예에만 집착하여 명령체계를 어지럽히는 통제불능의 군벌들이었다. 이러한 파벌 간의 적대감이 폭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토 기요마사와 이시다 미스나리 사이의 충돌이었다. 전쟁 초기, 가토 기요마사는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보다 먼저 조선의 수도 한성에 입성했다는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란의 혼란 속에서 무장들이 자신의 공로를 부풀리는 것은 어느 정도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으나 원칙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지는 행정관이었던 미스나리에게 이러한 서류 위조는 정권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미스나리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가토 기요마사의 거짓말을 밝혀냈고, 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가감없이 보고하여 그를 심하게 논죄하고 처벌받게 만들었다.
무색의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동료와 부하들 앞에서 문관의 손에 의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고 처벌을 받은 가토 기요마사의 굴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이시다 미쓰나리를 철천지원수로 여기며 뼛속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가토 기요마사뿐만 아니라 조선 파병에 동원되었던 수많은 무단파 장수들이 미쓰나리의 깐깐하고 융통성 없는 행정감사를 거치며 영지가 삭감되거나 질책을 받았고, 이는 결국 정권의 군사적 기반 전체가 행정 최고 책임자를 향해 사리를 품게 만드는 치명적인 균열을 초래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균열이 정권을 좀먹고 있을 때 도요토미 가문의 멸망을 확정짓는 치명적인 내부 위기가 또 하나 발생했다. 바로 권력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혈투와 참극이었다. 1593년 노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젊은 측실인 요도도노로부터 기적적으로 친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얻게 된다. 이는 겉으로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나 정권의 구조적 안정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재앙의 씨앗이었다. 히데요시는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자 조카인 히데스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고 정권의 최고 직위인 관백 자리까지 물려준 상태였다. 성인이 된 히데스구는 이미 자신만의 가신단을 거느리고 새로운 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친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권력의 향방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요도도노와 그녀를 따르는 세력들은 갓난아기인 히데요리의 미래를 위해 기존 후계자인 히데스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히데요시는 오직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조카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1595년 히데요시는 히데스구에게 역모의 누명을 씌워 관백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강제로 할복을 명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후환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히데스구의 정실 부인을 비롯한 측실, 그리고 갓난아기를 포함한 30명이 넘는 일가족 전체를 교토의 산조가와라 형장으로 끌고 가 길거리에서 잔혹하게 참수하는 전대미문의 학살극을 자행했다. 권력을 짓부수기 위해 가족의 피를 강물처럼 흘려보낸 이 끔찍한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수십 명의 무고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참수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은 도요토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시다 미쓰나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한가운데서 도요토미 정권의 붕괴를 명확하게 직감했다. 무자비하고 불합리한 살육을 목격한 미쓰나리는 오직 혈연에 대한 집착으로 시스템 파괴하는 히데요시의 행태가 결국 끔찍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영구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미쓰나리의 눈에 히데스구 일가 학살 사건은 정권 스스로가 법의 권위를 짓밟고 야만으로 퇴행한 상징적인 무너짐이었다. 그는 히데요시 사후에 벌어질 거대한 혼란과 피바람을 예견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나리는 자신이 지켜야 할 정권이 이미 내면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1598년 8월 조선에 파견된 군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지 못한 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숨을 거두었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지자 그가 죽기 직전까지 고안해낸 권력의 안전장치들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5명의 유력한 다이묘로 구성된 오대로와 5명의 행정관료로 구성된 오봉행 제도를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게 했으나 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자 억눌려 있던 증오와 야심이 일제히 폭발했다. 특히 히데요시의 정실 부인이었던 내내의 정치적 행보는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내내는 히데요시가 평민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조강지처였으며 가토 기요마사나 후쿠시마 마사노리 같은 수많은 무단파 장수들을 어릴 적부터 친자식처럼 거두어 길러낸 정신적 지주였다. 그러나 내내는 측실인 요도도노가 히데요리를 낳은 후 정권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자 심한 소외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더군다나 요도도노와 정치적으로 밀착하여 정권의 행정을 주도하는 이시다 미스나리에 대한 내내의 반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내내는 도요토미 가문의 존속을 원하면서도 요도도노와 미스나리가 주도하는 체제는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복잡한 원한 관계 속에서 내내는 자신이 길러낸 무단파 장수들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접근할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방조했다. 평생을 도요토미 가문을 위해 칼을 휘둘렀던 노련한 장수들이 늙은 주군의 죽음 직후 다른 누구도 아닌 주군의 정실 부인의 묵인 아래 최대의 정적인 이에야스와 손을 잡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직 이시다 미스나리를 죽여야 한다는 맹목적인 복수심이 도요토미 가문을 지켜야 할 군사적 방패들을 적장의 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정권의 규칙을 파괴하며 도발을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죽기 전 유력 다이묘들 사이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이묘 가문 간의 무단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이 법령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수양딸과 친척 여인들을 다테 마사무네, 후쿠시마 마사노리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다이묘들과 혼인시키며 거대한 사돈 네트워크, 즉 불법적인 군사 동맹을 대놓고 결성했다. 이는 단순한 세력 확장이 아니었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법을 어겨도 이시다 미스나리를 비롯한 행정 관료들이 군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또한 미스나리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자신을 비판할수록 미스나리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무단파 장수들이 더욱 견고하게 자신의 곁으로 모여든다는 고도의 심리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에야스는 거대한 늪처럼 앉은 자리에서 적들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공포를 빨아들이며 일본 열도 전체를 삼킬 준비를 마쳤다. 한때 조선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출항했던 일본의 군사기계는 이제 방향을 거꾸로 틀어 자신들의 심장부를 파괴하기 위해 서서히 궤도를 이탈하며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토미 정권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던 마지막 기둥은 메다 토시이에라는 노련한 원로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거대한 야심을 견제하고 파벌 간의 노골적인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은 도요토미 가문 내에서 오직 그뿐이었다. 메다 토시이에는 무장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맹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군사력과 정치적 위상은 이에야스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병석에 누운 채로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며 필사적으로 내전을 막으려 애썼다. 그러나 1599년 3월 메다 토시이에는 결국 숨을 거둔다. 정권의 유일한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순간이었다. 메다 토시이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억눌려 있던 무단파 장수들의 사리가 즉각적으로 폭발했다. 가토 기요마사, 후쿠시마 마사노리, 구로다 나가마사 등 무단파를 대표하는 7명의 핵심 장수들은 곧바로 완전 무장을 한 채 군사를 이끌고 이시다 미스나리의 저택을 향해 진격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조선 전선에서 쌓인 원한과 행정적 모멸감을 피로 씻어내고자 했다. 그들에게 미스나리는 도요토미 정권을 망치는 간신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암살극이자 시가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시다 미쓰나리는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대담한 선택을 내린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군대를 모아 방어전을 펼치거나 영지로 도망치는 대신 몇 명의 호위만을 데리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미쓰나리가 피신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을 제거하려는 모든 음모의 배후이자 정권 최대의 라이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택이었다.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승부수였다. 미쓰나리는 폭주하는 무단파 장수들을 멈출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진 자는 일본 열도에서 오직 이에야스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만약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으로 숨어들어온 도요토미 정권의 최고 행정관을 내쳐서 무단파의 칼날에 죽게 방치한다면 이에야스 역시 사적인 원한에 동조하여 정권의 질서를 파괴한 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미쓰나리의 이 돌발적인 행동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도 엄청난 시험대였다. 측근들은 이 기회에 미쓰나리를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에야스의 정치적 시야는 그들보다 훨씬 높고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 이에야스는 미쓰나리를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맹렬히 항의하는 무단파 장수들을 돌려보냈다. 목숨을 구해주어 관용을 베푸는 듯 보였지만 이것은 이에야스의 치밀하게 설계된 첫 번째 기만술이었다. 이에야스는 미쓰나리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나 그의 영지인 사와야마 성으로 응호할 것을 강요했다. 미쓰나리가 죽어버리면 공통의 적을 잃어버린 무단파 장수들과 도요토미 가문의 충성파들이 다시 하나로 뭉칠 위험이 있었다. 반대로 미쓰나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가 도요토미 정권의 정통성을 대변하며 사와야마 성에 버티고 있는 한, 도요토미 가문의 내부 분열은 결코 치유될 수 없었다. 이에야스는 미쓰나리를 죽이는 대신 그를 살아있는 쐐기로 사용하여 적들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아 넣은 것이다. 미쓰나리의 응호와 함께 도요토미 정권의 행정마비는 가속화되었고 이에야스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미쓰나리를 실각시킨 후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의 내부 결속을 더욱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다음 표적을 찾았다. 바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였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부인 네네의 조카로 한때 히데요시의 양자가 되어 도요토미 정권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요도도노가 친아들 히데요리를 낳으면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궤도를 이탈했다. 그는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채 고바야카와 가문으로 입적되었고 조선 침략 전쟁에 강제로 투입되어 거대한 절망을 맛봐야 했다. 조선에서의 전쟁 막바지 울산성 전투에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의 포위망을 뚫고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무기를 들고 전선에 뛰어드는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최고 행정관이었던 이시다 미쓰나리의 평가는 냉혹했다. 미쓰나리는 총대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가 경솔하게 전면에 나서서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며 그를 호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히데요시에게 올렸다. 이 보고서로 인해 히데아키는 영지가 크게 삭감되는 엄청난 처벌과 굴욕을 당했다. 이에야스는 이 젊고 상처받은 영주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에야스는 히데아키를 은밀히 불러들여 삭감되었던 영지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밀었다. 동시에 그는 울산성 전투 이후 영지가 삭감된 것은 오직 미쓰나리의 악의적인 참언 때문이었다며 미쓰나리를 향한 히데아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두 번째 기만술은 히데아키의 마음속에 미쓰나리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각인시켰다. 권력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도구처럼 쓰여왔던 젊은 영주는 이제 이에야스가 건넨 달콤한 독약을 마시고
훗날 전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1600년 6월 권력의 기반을 다진 이에야스는 마침내 거대한 호랑이 사냥을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표적은 도호쿠 지방의 거대한 영주이자 도요토미 정권의 5대로 중 한 명인 우에스기 가게카스였다. 우에스기 가문은 미스나리와 은밀히 교감하며 영지 내에서 성을 수리하고 무기를 사들이는 등 군사력을 비정상적으로 증강하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이를 명백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우에스기에 가신 나외 가네스군은 오히려 이에야스의 오만함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야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에스기 가문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출병 명령을 내렸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사카를 떠나 자신의 근거지인 간토 지방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지만 이 토벌전의 진정한 목적은 우에스기가 아니었다. 이에야스는 자신의 주력 군대를 이끌고 수도권인 간사이 지방을 비움으로써 의도적으로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사와야마 성에 응호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삼키고 있던 이시다 미스나리를 향한 치명적인 유혹이자 도발이었다. 미스나리가 도요토미 정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에야스가 수도를 비운 바로 지금이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회였다. 이에야스는 미스나리가 이 미끼를 덥석 물기를 원했다. 미스나리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야만 그를 도요토미 정권을 어지럽히는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천하의 모든 영주들을 합법적으로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력 출병을 핑계로 한 이 대규모 이동은 미스나리를 사지로 끌어내기 위한 이에야스의 가장 대담한 성동격서 전술이었다. 이에야스의 거대한 군대가 간토로 향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스나리는 마침내 응호 생활을 끝내고 일어섰다. 그는 오사카성으로 진입하여 행정 통제권을 장악하고 이에야스의 13가지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경문을 전국의 영주들에게 발송했다. 경문의 핵심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훈을 무시하고 사적인 권력을 탐하며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충의를 아는 자들은 모두 모여 이에야스를 토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이를 통해 서군을 결성하고 자신의 오랜 벗이자 뛰어난 지략가인 오타니 요시스구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모리 데루모토 등을 끌어들이며 세력을 급격히 불려나갔다. 하지만 미스나리는 초반의 정치적 기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고 만다. 서군은 이에야스를 따라 우에스기 토벌전에 참가한 동군 장수들의 충성심을 흔들고 배신을 유도하기 위해 오사카와 교토 주변에 머물고 있던 동군 장수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인질로 억류하려는 무리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전시 상황에서 적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은 흔한 전술이었으나 미스나리의 이 강압적인 조치는 도요토미 가문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다이묘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이 인질극 작전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서군의 명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동군의 핵심 맹장인 호소카와 다다우키의 아내 호소카와 가라샤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과거 주군을 배신했던 아케치 미스히데의 딸이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여인이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엄격한 윤리관을 지니고 있었다. 서군의 병력들이 인질로 끌고 가기 위해 그녀의 저택을 겹겹이 포위하자 가라샤는 적의 손에 넘어가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기독교 신자였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었던 그녀는 가신에게 명하여 가슴을 찌르게 하고 저택의 곳곳에 화약을 뿌려 불을 지르도록 지시했다. 화염에 휩싸인 저택 속에서
가라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 사건은 동군 장수들의 아내와 가족들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렸고 서군에 대한 동정 여론을 완벽하게 증발시켜 버렸다. 중립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하던 영주들조차 약자인 부녀자를 핍박하여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미스나리의 잔혹함에 경악하며 등을 돌렸다. 아내를 잃은 호소카와 다다오키를 비롯한 동군의 장수들은 미스나리를 향해 뼈에 사무치는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서군은 권력을 지키려는 정당한 방어자가 아니라 비겁하게 남의 가족을 인질로 삼는 야만적인 반란군으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다. 한편 우에스기 토벌을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시모스케국 오야마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이에야스는 이시다 미스나리가 오사카성을 장악하고 거병했으며 가라샤 부인이 불타는 저택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급보를 연이어 전달받는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덫이 마침내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체 없이 행군을 멈추고 자신을 따라 나선 모든 영주들을 본진으로 소집하여 군사회의를 열었다. 일본 역사상 전황을 결정지은 가장 결정적인 회의 중 하나인 오야마 평정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막사 안에서 영주들은 오사카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미스나리의 인질극 소식은 이미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에야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본 정치사에 길이 남을 완벽한 심리 전술이자 세 번째 기만수를 펼쳐 보인다. 그는 권력자로서의 위압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한없이 관대하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영주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내뱉었다. 그는 미스나리의 거병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사카와 교토에 남겨둔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이 서군에 의해 억류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서군에 합류하여 가족을 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떠나 오사카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는 자들을 결코 막지 않을 것이며 훗날 어떠한 원망이나 처벌도 묻지 않겠다. 오직 각자의 심장에 물어보고 자유롭게 결정하라. 이 선언은 영주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해체해버리는 고도의 정신적 일격이었다. 군율이 생명인 전장의 한복판에서 최고 사령관이 무조건적인 이탈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다. 인질로 잡힌 가족 때문에 억지로 싸워야 한다는 영주들의 마음속 변명과 부담감을 일거에 제거해버림으로써 이에야스는 자신이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로 삼는 미스나리와는 차원이 다른 대인배임을 각인시켰다. 침묵이 흐르던 막사 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친자식처럼 아꼈던 무단파의 맹장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미스나리의 비열한 인질극을 거칠게 비난하며 자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도쿠가와 이에야스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선봉에 설 것이라고 핏대를 세워 외쳤다. 도요토미 정권의 핵심 무장이 가장 먼저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은 다른 영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저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야마우치 가즈토요 같은 영주들은 한술 더 떠 자신의 성과 군량미를 통째로 이에야스에게 바치겠다며 엎드렸다. 오야마 평정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이에야스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도요토미 가문이 키워낸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을 고스란히 자신의 사적인 군대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야스의 치밀한 심리전에 완전히 굴복한 무장들은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미스나리를 향한 광적인 분노로 치환시켰고 서군을 향해 칼끝을 돌렸다. 미스나리는 물리적인 군대를 일으켰지만 이에야스는
인간의 원한과 공포, 그리고 명분을 조종하여 완벽한 살육의 기계를 완성해냈다. 전란의 먹구름은 이제 북쪽이 아니라 오사카와 교토를 감싸고 있는 좁은 분지 세키가하라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거대한 군대가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열도의 긴장감은 한계치에 달했다. 오야마 평정을 통해 도요토미 정권이 키워낸 최정예 무단파 장수들을 완벽하게 자신의 사병으로 흡수한 이에야스의 동군은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서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군로 앞을 가로막는 서군의 성들은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다. 동군의 지휘체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절대적인 권력자와 전략가를 정점으로 완벽하게 일원화되어 있었다. 선봉에 선 후쿠시마 마사노리와 이나오마사 같은 맹장들은 적진을 돌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혼다 마사노부라는 냉혹하고 치밀한 참모가 전체적인 판을 조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동군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바로 이시다 미스나리를 향한 무단파 장수들의 맹렬한 증오심이었다. 이들은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간신 미스나리의 목을 베어 정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에 취해 있었다. 이에야스는 이들의 분노를 장작 삼아 자신의 야망이라는 거대한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서군의 진영은 겉보기에는 거대한 연합군이었으나 그 내부는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군의 총대장이라는 명목상의 지위는 막강한 영지 규모를 자랑하는 모리 데루모토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전선에 나타나지 않고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오사카성의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버렸다. 총사령관이 전장을 비운 상태에서 서군의 실질적인 지휘권은 이시다 미스나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미스나리는 행정관료 출신으로 수많은 무장들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나 군사적 위협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무단파 장수들이 미스나리를 혐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군 내부에 합류한 장수들 중에서도 미스나리의 지위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했다. 오직 우키타 히데이의 고니시 유키나가, 오타니 요시스구 등 일부 장수들만이 진정으로 미스나리와 뜻을 함께하며 전선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시마즈 요시히로처럼 조선 침략 전쟁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잔뼈가 굵은 역전의 노장들에게 전장의 경험이 부족한 미스나리의 명령은 답답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동군이 하나의 단단한 창끝처럼 벼려지고 있을 때 서군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영지보존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운명의 결전을 하루 앞둔 1600년 9월 14일 두 거대한 군대는 일본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미노국 세키가하라 분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날 밤 하늘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살육을 예고하듯 끔찍한 폭우와 돌풍을 쏟아부었다. 늦여름에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은 병사들의 천을 앗아갔고 분지 일대 흙바닥을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거대한 진흙늪으로 만들어버렸다.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탕을 뚫고 행군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 불과 2년 전 조선의 사냐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진군했던 바로 그 군대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기 위해 똑같은 고통을 감수하며 일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폭우 속에서 서군의 결속력을 영원히 파괴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서군의 진영에 시마즈 요시히로가 급히 찾아왔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조선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함대와 사투를 벌였던 인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미스나리를 향해 다급하면서도 확신에 찬 전술을 제안했다.
현재 동군의 병력은 엄청난 폭우를 뚫고 강행군을 하느라 극도로 지쳐 있으며 옷과 무기가 비에 젖어 조총을 제대로 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예 부대를 이끌고 어둠을 틈타 동군의 본진을 야습한다면 적의 지휘부를 일거에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 시마즈의 주장이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 야습 제안은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운 동군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전술이었다. 그러나 행정관료 출신으로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였던 미스나리의 반응은 시마즈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미스나리는 병력의 규모 면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지형적 이점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 숨어 적을 기습하는 것은 무사로서 비겁하고 천박한 짓이라며 시마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미스나리는 정정당당하게 진영을 갖추고 힘과 힘으로 격돌하여 동군을 박살내는 것만이 천의 서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전장의 잔혹한 현실보다 책상머리의 도덕과 원칙을 우선시한 이 오만하고 융통성 없는 결정은 노장 시마즈 요시히로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평생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시마즈에게 미스나리의 태도는 군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극도의 모멸감과 실망감을 느낀 시마즈 요시히로는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내일 전투가 시작되더라도 우리 시마즈 군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서군을 위해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우리의 영지와 군대를 보존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미스나리의 작은 아집이 서군의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시마즈 부대를 스스로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서군의 내부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는 9월 15일 아침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세키가하라 분지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밤새 진흙탕을 기어올라 지형의 요충지를 선점한 서군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군사 전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서군이 구축한 진영은 이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거대한 덫이었다. 미스나리는 분지의 서쪽 끝인 사사산에 자신의 본진을 차렸고 우키타 히데이에와 고니시 유키나가 오타니 요시스구 등 서군의 주력 부대들이 그 주변을 단단히 방어했다. 남쪽의 거대한 난구산에는 모리 가문의 막강한 병력이 포진했으며 동쪽으로 통하는 마쏘산의 정상에는 젊은 영주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1만 5천 대군이 자리 잡았다. 이 배치는 병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하깃진의 형태였다.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서군은 세키가하라, 분지의 삼면을 둘러싼 산봉구리에 병력을 넓게 전개하고 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교토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좁은 세키가하라, 분지의 평지를 통과해야만 했다. 동군이 좁은 골짜기를 따라 분지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양옆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 위에서 서군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와 퇴로를 끊고 완벽하게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 미스나리가 구상한 승리의 시나리오였다. 높은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조총과 활을 쏘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적을 향해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며 가속도를 붙여 공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였다. 지형의 고조차와 병력의 배치만 놓고 본다면 이에야스의 동군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형국이었다. 종이 위에서 계산된 서군의 전략은 빈틈없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전장의 승패는 종이 위의 그림이나 지형의 높낮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스나리의 완벽한 하객진에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학의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적장인 이에야스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쪽 난구산에 포진한 모리 가문의 선봉장 기카와 히로이에는 이미 동군과 내통하여 자신이 산길을 틀어막고 모리 본대의 출전을 막겠다고 미략을 맺은 상태였다.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자 학의 날개 끝에 해당하는 마스오산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역시 이에야스가 보낸 비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언제 배신할지 타이밍만 재고 있었다. 미스나리는 자신의 병력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줄 것이라 맹신했지만 실상 그가 구축한 학익지는 뼈대가 모두 썩어 문드러져 언제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했다. 아침 8시경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세키가하라. 분지의 섬뜩한 광경이 마침내 두 눈앞에 펼쳐졌다. 좁은 평지에는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동군의 병력들이 붉고 검은 깃발을 휘날리며 개미떼처럼 밀집해 있었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산등성이마다 8만 명의 서군 병력들이 무기를 번뜩이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팽팽한 정막이 전장을 짓눌렀다. 누구도 섣불리 먼저 공격을 개시하지 못한 채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활화산처럼 고요함만 유지되고 있었다. 조선의 강토를 무참히 짓밟았던 침략의 원흉들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노리며 대치하고 있는 역사의 기막힌 현장이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일본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첫 번째 총성을 울린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충견이자 동군의 맹장인 이이 나오마사였다. 원래 동군의 선봉을 맡기로 약속되어 있던 것은 후쿠시마 마사노리였다. 후쿠시마는 자신이 서군의 첫 진열을 뚫고 들어가 최고의 전공을 세우겠다며 잔뜩 독을 품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의 옛 장수인 후쿠시마가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공을 세우는 것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직접 길러낸 직속가신인 이이 나오마사에게 몰래 눈치를 주었고 붉은 갑옷으로 무장한 이이 나오마사의 부대는 정찰을 핑계로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진영을 슬쩍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 분노한 후쿠시마의 부하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이이 나오마사는 교묘한 변명으로 그들을 속이고 서군의 주력인 우키타 히데이에의 진영 코앞까지 접근했다. 오전 10시경 이이 나오마사의 부대에서 뿜어져 나온 화승총의 굉음이 세키가하라의 짙은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 한 발의 총성은 거대한 화약괴 불을 붙인 뇌관과도 같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대군이 우라질 고함을 지르며 우키타 히데이의 방어선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18만 명의 군대가 내지르는 함성과 수천 정의 조총이 뿜어내는 매캐한 화약 연기가 세키가하라 분지를 가득 채웠다. 전투의 초반 양상은 완전히 미스나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낮은 평지에서 위를 향해 공격해야 하는 동군은 지형적인 불리함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산 위에서 방어선을 구축한 서군은 동군의 파상 공세를 철벽처럼 막아내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특히 이시다 미스나리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무장으로 영광을 누리던 시마 사콘의 활약은 눈부셨다. 시마 사콘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 나서서 무시무시한 기세로 창을 휘둘렀다. 그의 부대는 돌격해 오는 동군의 선봉대들을 쉴 새 없이 쓰러뜨렸다. 구로다 나가마사와 호소카와 다다오키 등 동군의 내로라 하는 맹장들이 이끄는 부대들도 시마 사콘의 신들린 방어망을 뚫지 못하고 엄청난 사상자를 내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동군의 주력인 우키타 히데이의 부대 역시 후쿠시마 마사노리에 맹렬한 공격을 3번이나 튕겨내며 오히려 역습을 가하여 동군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의 흐름은 명백하게 서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는 하객진의 무게감이 동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자신의 본진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미스나리의 얼굴에 희열이 번졌다. 지금 당장 산 위에 대기하고 있는 모든 병력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와 동군의 뒤통수를 치고 옆구리를 찌른다면 이에야스의 목을 베고
이 거대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미스나리는 주저없이 명령을 내렸다. 그는 사사산 정상에 준비해둔 거대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하늘 높이 봉화를 쏘아 올렸다. 시뻘건 불기둥과 짙은 연기가 세키가하라의 하늘 위로 치솟았다. 그것은 거대한 학이 마침내 날개를 접고 먹잇감을 향해 덮치라는 서군 총공격의 신호였다. 마쏘산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난구산의 모리군,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시마즈 군을 향해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미스나리의 절규와도 같은 불꽃이었다. 그러나 봉화의 연기가 하늘을 덮고 전령들이 목이 터져라 총공격을 외쳤지만 전장의 풍경은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 흘러갔다. 미스나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승리를 향한 군대들의 함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학의 양쪽 날개가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끔찍한 침묵이었다. 남쪽의 난구산에서는 일본 서부 최대의 영주 가문인 모리의 대군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선봉을 맡은 기카와 히로이에가 병사들을 길목에 주저앉힌 채 식사 중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뒤에 있는 부대들의 징역로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것이다. 서군에게 등을 돌린 기카와의 배신을 알 리 없는 뒤쪽의 장수들은 선봉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저 안타까움에 발만 구를 뿐이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전투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마쏘산의 상황이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1만 5천 대군은 산 정상에 진을 친 채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관망하고 있었다. 동군의 맹공에 맞서 피를 토하며 싸우고 있던 우키타 히데이에와 오타니 요시스구 등 서군의 장수들은 타는 듯한 갈증과 절망감 속에서 마쏘산을 올려다보았다. 왜 내려오지 않는가? 왜 공격하지 않는가? 피를 나누었던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히데아키의 군대는 산 위에서 침묵을 지켰다. 도요토미 정권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붕괴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는 잔혹한 민낯이었다. 적의 총탄보다 무서운 것은 아군의 침묵이었다. 서군은 지형적 우위를 점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가장 무서운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분지 한가운데에서 동군을 지휘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타는 속을 억누르며 마쏘산의 정상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전황은 서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에야스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놓은 배신의 그물망이 제대로 작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약속한 막대한 영지와 권력의 미끼를 물어버린 젊은 영주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언제쯤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어 서군의 옆구리에 칼을 꽂아 넣을 것인지 그 결정적인 찰나를 기다리는 피냄새 맡은 사냥꾼과 같았다. 시간은 정고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전장의 공기는 피와 화약 냄새로 끈적하게 엉겨붙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미스나리의 서군은 필사적으로 진영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었으나 공격 명령을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군들로 인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반대로 이에야스의 동군은 후방의 위협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맹렬하게 서군의 전면을 압박해 들어갔다. 일본 역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틀어버릴 잔혹한 배신의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세키가하라의 하늘 위로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 다시 한번 내려앉고 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분지 중앙에 진을 친 채 굳은 표정으로 마쏘산 정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전고가 다가오도록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대군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황은 서서히 서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착되고 있었다. 산등성이를 장악한 서군의 방어선은 견고했고 동군의 선봉부대들은 극심한 피로와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지쳐가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어 남쪽 난구산에 진을 친 모리 가문의 대군이 약속을 깨고 등 뒤에서 동군을 기습하거나 꼼짝하지 않던 마스오산의 병력이 원래의 소속인 서군을 돕기 위해 산을 내려온다면 이에야스의 군대는 도간에 든 쥐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인내와 치밀한 계산으로 살아온 이에야스였지만 전장의 불확실성 앞에서는 그 역시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다. 시간은 동군의 편이 아니었다. 이에야스는 자신이 쳐놓은 배신의 그물이 끊어지기 전에 억지로라도 당겨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막사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직속 총포부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조총 부대를 마스오 상이슬구로 전진시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본진을 향해 일제히 사격하라는 지시였다. 아군이 될지도 모르는 자를 향해 총을 쏘라는 이 명령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으나 그것은 무력을 앞선 공격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테러였다. 상이슬구로 다가간 동군의 총포부대가 마스오산 정상을 향해 불을 뿜었다. 거친 총소리가 세키가하라의 하늘을 찢고 산울림이 되어 히데아키의 진영을 뒤흔들었다. 그 총성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23살의 젊은 영주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섬뜩한 최후 통첩이었다. 지금 당장 약속대로 산을 내려와 서군의 옆구리를 치지 않는다면 너부터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마스오산 정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전황을 관망하던 히데아키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조선 침략전쟁 당시 울산성에서 미스나리의 냉혹한 평가로 인해 영지가 삭감되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미스나리에 대한 깊은 원한과 이에야스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 그리고 전후에 주어질 막대한 영지에 대한 탐욕이 엉켜 히데아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히데아키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마침내 칼을 빼어들고 소리쳤다. 우리의 적은 오타니 요시스구다. 전 군산을 내려가 서군을 공격하라. 1만 5천 명에 달하는 고바야카와 가문의 대군이 산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군의 병사들은 마침내 아군의 대병력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 착각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산을 내달려온 고바야카와의 군대가 창끝을 겨눈 곳은 다름 아닌 동맹군 오타니 요시스구의 측면이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도 치명적인 배신의 순간이었다. 오타니 요시스구는 이시다 미스나리의 가장 절친한 벗이자 서군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과 통솔력을 갖춘 명장이었다. 그는 극심한 나병을 앓고 있어 시력을 거의 잃었고 스스로 걷지도 못해 감에 앉아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질병으로 문드러진 얼굴을 하얀 천으로 감싼 채 전장에 나선 그는 이미 처음부터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요시스구는 히데아키의 배신에 대비하여 자신의 병력 일부를 마스오산 쪽으로 배치해둔 상태였다. 고바야카와 군이 밀려들자 요시스구의 병사들은 맹렬하게 방역하며 배신자들의 파상 공세를 2번이나 튕겨내는 기적적인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비극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동군으로 돌아서자 서군의 진영에서 상황을 관망하며 눈치를 보던 다른 영주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스키, 모토스나, 오가와, 스케타다 아카자, 나오야스 등 4명의 서군 장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군대를 돌려 고바야카와 군과 합세하여 오타니 요시스구의 부대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4명의 장수들 역시 조선 침략전쟁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한산도 대첩 등에서 뼈아픈 참패를 겪으며 군사력을 잃고 도요토미 정권의 행정 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다. 조선 바다에서 살아남았던 자들이 이제는 육지에서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데 앞장선 것이다. 전후방과 측면에서 밀려드는 배신자들의 엄청난 병력 앞에
오타니 요시스구의 정예 부대도 결국 한계를 맞이했다.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가마 위에 앉아있던 요시스구는 서군의 완벽한 패배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한 벗 미스나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원통해하며 조용히 감에서 내려와 할복을 준비했다. 무사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요시스구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몸을 썩게 만든 병마보다 더 끔찍한 인간의 탐욕과 배신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저주를 퍼부었다. 일부 야사에 따르면 오타니 요시스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고바야카와의 배신을 맹렬히 저주했다고 전해진다. 그 저주는 3년 안에 배신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가신이 요시스구의 목을 베어 수급을 깊은 땅속에 묻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서군을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던 오타니 요시스구의 죽음은 전체 전선의 붕괴를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요시스구의 진영이 돌파당하자 서군의 우측 날개가 완전히 꺾였고 기세를 탄 동군의 병력과 배신자들의 연합군이 둑을 무너뜨린 탕류처럼 서군의 본진을 향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시다 미스나리의 본진을 지키던 맹장시마 사코는 온몸에 총탄을 맞고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후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죽은 미스나리가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남은 병력들을 이끌고 동군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자살에 가까운 돌격을 감행했다. 귀신처럼 검을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넘기던 시마 사콘도 결국 겹겹이 애워싼 적들의 창칼 앞에 장렬하게 전사했다. 우키타 히데이에와 고니시 유키나가 등 서군의 핵심 지휘관들 역시 진영이 붕괴되자 병력을 수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이부키산의 깊은 숲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미스나리는 사사산 정상에서 자신의 이상과 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아야 했다. 법과 제도, 도요토미 정권의 정통성이라는 명분은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와 야심 앞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갔다. 측근들은 미스나리에게 할복을 권유했다. 무사로서 전장에서 패배했을 때 스스로 배를 가르는 것은 당연한 명예였다. 그러나 미스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천하를 설계하려 했던 정치인이었다.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하고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움직였다. 미스나리는 무사의 자존심을 버리고 수치스러운 도주를 선택했다.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갑옷을 버린 채 북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스며들었다. 완벽해 보였던 서군의 하객진은 배신이라는 독극물 한 방울에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시체 더미로 변해버렸다. 서군의 모든 부대가 붕괴하고 도주하는 와중에 세키가하라, 분지 한가운데에 기괴하게 고립된 하나의 부대가 있었다. 바로 전투 내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시마즈 요시히로의 1,500명 병력이었다. 서군의 주력이 괴멸되고 주변이 온통 동군의 바다로 변해버리자 시마즈 부대는 퇴로마저 완전히 차단당한 채 사지로 내몰렸다. 항복을 거부한 노장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멸의 위기 앞에서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미친 전술을 명령한다. 그것은 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동군의 10만 대군이 밀집해 있는 정중앙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진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여 적진을 꿰뚫고 지나가는 사상 초유의 돌파 작전이었다. 이 자살과도 같은 전술은 훗날 스테가말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시마즈 병사들은 방어선을 형성하는 대신 몇 명의 총포수들이 자리에 주저앉아 동군의 추격대 지휘관을 향해 정밀 사격을 가했다. 지휘관을 저격하여 추격대의 발을 묶은 뒤 사격을 마친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적군 속으로 뛰어들어 옥쇄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본 몇 분의 시간 동안
시마즈 요시히로와 핵심 병력들은 미친 듯이 앞으로 내달렸다. 이 끔찍한 버림돌 전술을 수십 번이나 반복하며 시마즈 부대는 동군의 포위망을 하나씩 뚫고 나갔다. 목숨을 포기하고 악귀처럼 덤벼드는 시마즈 부대의 기세에 동군의 맹장들조차 당황하여 길을 내어주었다. 이 나우마사 등 동군의 수뇌부들이 직접 추격에 나섰으나 시마즈 총포수들의 정확한 사격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1,500명으로 시작한 시마즈 부대는 이에야스의 본진 코앞을 스쳐 지나가며 분지를 빠져나갈 무렵 불과 80명밖에 남지 않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일본 최남단인 자신들의 영지 사스마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 훗날 이 사스마본이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 세력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키가할에서 살아남은 80명의 목숨은 역사의 지독한 복선이었다. 오후 4시 세키가하라 분지는 짙은 피비린내와 화약 연기 그리고 수만 구의 시신들로 뒤덮인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다. 일본을 양분했던 거대한 내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전장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살아남은 패배자들에게는 전장에서 흘린 피보다 더 가혹한 역사의 심판과 차가운 인과응보의 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조선의 산하를 짓밟았던 장수들은 이제 포승줄에 묶인 채 교토의 형장으로 끌려갈 운명에 처했고 그들의 죽음은 바다 건너 조선 백성들에게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역사의 위로가 될 터였다. 세키가하라, 전투의 참혹한 패배 이후 숲으로 몸을 피한 이시다 미스나리의 도주로는 이부키 산에 깊고 험준한 계곡이었다. 패전의 수계를 잡아들이기 위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수색대에게 산맥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지라는 엄명을 내렸다. 미스나리는 나무뿌리와 이끼로 연명하며 며칠을 버텼고 한 촌락의 농민들에게 의탁하여 동굴에 숨어 지냈다. 그러나 도쿠가와 수색대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미스나리는 더 이상의 도주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을 숨겨준 농민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은신처에서 걸어나와 포박을 받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요토미 정권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백성의 목숨을 책임지려 했던 그의 원칙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오사카와 교토의 거리를 끌려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하는 굴욕 속에서도 미스나리의 태도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당당했다. 1600년 10월 1일 미스나리는 고니시 유키나가 안코쿠지 에케이와 함께 교토의 로쿠조가와라 처형장으로 향하는 수레에 올랐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도중 심한 갈증을 느낀 미스나리는 호송하는 경비병에게 물을 요구했다. 경비병은 마실 물이 없으니 대신 곶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곧 목이 잘려 죽을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적선이었다. 그러나 미스나리는 곶감은 가래를 유발하여 몸에 좋지 않으니 먹지 않겠다며 차갑게 거절했다. 이 말을 들은 경비병과 주변의 구경꾼들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앞으로 1시간 뒤면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갈 사형수가 건강을 챙기겠다며 음식을 가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속에서 미스나리는 형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 뜻을 품고 천하를 도모하는 자는 자신의 목이 떨어지는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몸을 아끼고 앞날을 도모해야 하는 법이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고 하여 스스로 생의 의지를 꺾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무지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다. 이 곶감 일화는 미스나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대의와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철저한 사상가이자 원칙주의자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미스나리의 목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교토의 한복판에서 참수되었고 그들의 수급은 산조대교에 효수되어 백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바다 건너 조선의 지식인들과 백성들에게 이들의 비참한 최후는 단순한 이웃나라의 권력투쟁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피의 징벌이었다. 불과 2년 전 조선의 강토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유린했던 일본군 지휘부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세키가하라의 패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침략전쟁 당시 평양성까지 징역하며 최선봉에서 조선의 강토를 불태웠던 제1 군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는 교토에서 목이 잘렸다.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의 전체 행정과 보급을 통제하며 총감군 역할을 수행했던 이시다 미스나리 역시 같은 날 참수당했다. 일본군의 최고 사령관 자격으로 조선에 건너와 침략군을 총지휘했던 우키타 히데이에는 세키가하라 전투 직후 몇 년간 도망자 신세로 숨어 지내다 결국 체포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를 처형하는 대신 일본 본토에서 아득히 떨어진 절해구도 하치조지마로 유배를 보냈다. 한때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 우키타 히데이에는 풀뿌리와 생선으로 연명하며 50살이 넘도록 유배지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내야만 했다. 타국의 강토를 유린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도륙했던 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권력의 제단 위에 희생양으로 바쳐져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은 조선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의 순리로 여겨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군의 등 뒤에 칼을 꽂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천하를 쥐어준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역시 참혹한 최후를 피하지 못했다. 전투가 끝난 직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아키의 결정적인 공로를 인정하여 엄청난 보상을 내렸다. 히데아키는 웅장한 오카야마 성을 하사받았고 비젠과 미마사카 두 지역을 아우르는 52만, 석의 거대한 영지를 지배하는 대영주로 단숨에 도약했다. 권력과 부를 동시에 거머쥔 그는 겉보기에는 세키가하라, 전투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승리자였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영광은 살아있는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일본의 무사사회에서 충의와 신의는 목숨보다 무거운 가치였다. 비록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배신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지만 무사들 사이에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주군을 배신하고 동료를 팔아넘긴 짐승만도 못한 자로 철저하게 낙인 찍혔다. 승리자인 동군의 장수들조차 히데아키를 불결한 존재로 취급하며 그와의 만남을 꺼렸고 패배한 서군의 잔존 세력들은 그를 향해 뼛속 깊은 저주를 퍼부었다. 막대한 영지와 거대한 성을 소유했지만 히데아키는 일본 열도 전체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외톨이가 되었다. 주변의 경멸과 고립 속에서 히데아키의 정신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을 잠식한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던 옛 동맹군 오타니 요시스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히데아키는 매일 밤 질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하던 오타니 요시스구의 환영에 시달렸다.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린 그는 밤마다 헛것을 보며 칼을 휘둘렀고 가신들을 의심하여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등 심각한 편집증과 광기에 사로잡혔다. 술과 여사에게 빠져 정신적 고통을 마비시키려 했으나 악몽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난 지 2년 후인 1602년 가을,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21세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공식적인 사인은 내장 질환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무사들 사이에서는 오타니 요시스구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한다. 더욱 끔찍한 것은 히데아키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다. 도쿠가와 막부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바야카와 가문의 영지를 모두 몰수하고 가문 자체를 영구적으로 해체해버렸다. 한때 서군의 운명을 기며 역사를 바꾸었던 배신자의 핏줄은 역사 속에서 먼지처럼 완벽하게 지워지고 말았다.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천하의 실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천황으로부터 효군 전기대장군의 칭호를 받아내며 에도 막부를 개창했다. 이로써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핏빛 전국시대는 영원히 종막을 고했고, 일본 열도는 이에야스가 설계한 거대하고 정교한 통제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었다. 이에야스는 다이묘들이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참근교대라는 가혹하고도 치밀한 인질 제도를 법제화했다. 전국의 모든 영주들은 1년 단위로 자신의 영지와 막부가 있는 에도를 번갈아 가며 오가야 했고, 그들의 정실부인과 후계자는 에도의 볼모로 영구 억류되었다. 영주들은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에도로 이동하느라 막대한 재산을 길바닥에 쏟아부어야 했고, 재정적으로 피폐해진 그들은 군대를 양성할 여력조차 상실했다. 이에야스의 권력 찬탈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걸림돌은 오사카성에 웅크리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였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요토미 가문은 65만 석을 다스리는 평범한 영주 가문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낭인들과 반도쿠가와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인내심의 화신이었던 이에야스는 히데요리가 성장할 때까지 무려 15년을 더 기다리며 철저하게 전쟁의 명분을 축적했다. 마침내 1614년 오사카 겨울의 진과 1615년 오사카 여름의 진이라는 두 차례의 거대한 포위전을 통해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불태우고 도요토미 가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렸다.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 요도도노는 불타는 성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도요토미의 남은 핏줄들은 갓난아기까지 모조리 색출되어 처형당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피로 쌓아 올린 가문의 영광은 이에야스의 무자비한 권력 투쟁 앞에 단 2세대 만에 처참하게 멸족당하고 말았다.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확립한 에도 막부는 이후 외부 세계의 위협과 서양 종교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쇄국 정책, 즉 사코쿠를 단행한다. 네덜란드와 중국 등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서양 국가와의 무역과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자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것조차 사형으로 다스렸다. 이 철저한 고립주의 정책은 외부 세계의 역동적인 변화로부터 일본을 단절시켰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무력 충돌이 사라지고 상공업과 평민 문화가 꽃피우는 260년간의 길고 고유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은 상처 입은 조선 왕조에게도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모한 조선 침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의 군대를 단 한 명도 조선 땅에 파병하지 않았다. 천하의 주인이 된 이에야스에게 가장 시급한 외교적 과제는 대륙과의 불필요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막부의 국제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에야스는 대마도주를 통해 조선 조정에 지속적으로 평화 교섭을 요청하며, 자신은 전임 권력자의 침략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1604년 조선 조정은 일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탁월한 외교관이자 고승이었던 사명대사를 탐적사 자격으로 파견했다. 1605 연교토 후심이 성에서 사명대사와 마주 앉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진정성을 담아 평화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전쟁은 오직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망동이었을 뿐, 도쿠가와 가문은 조선 백성들에게 어떠한 원한이나 적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에야스는 평화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 흩어져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1300여 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즉각적으로 색출하여 사명대사와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이에야스의 외교적 노력은 마침내 두 나라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녹였다. 조선 조정은 도쿠가와 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들였고,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후 조선은 막부 장군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통신사라는 대규모 국가 사절단을 일본에 정기적으로 파견하게 된다. 수백 명의 조선학자와 예술가 관리들로 구성된 통신사 행렬은 단순한 외교 사절을 넘어 양국의 최첨단 문화와 학술이 교류하는 거대한 평화의 축제였다. 세키가하라의 짙은 피양해 속에서 시작된 권력의 교체는 역설적이게도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상처를 치유하고 한일 양국 역사상 가장 길고 안정적인 200년의 평화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되었다. 기후현의 조용한 상한마을 세키가하라는 400년 전 18만 명의 인간들이 뿜어내던 분노와 공포 그리고 자욱한 피비린내를 모두 땅속 깊이 묻은 채 지금은 고요한 바람만이 머무는 평화로운 들판으로 변해 있다. 절대적인 권력을 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와 맹수 같은 집념은 마침내 그에게 260년이라는 길고 평화로운 막부 시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밑바탕에는 옛 주군의 가문을 철저하게 도륙하고 수많은 동료들을 기만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냉혹한 피의 대가가 깔려 있다. 무너져가는 낡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나방처럼 전장으로 뛰어들었던 이시다 미스나리는 처참하게 패배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끝까지 자신의 원칙과 대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꼿꼿한 뒷모습은 패배자라는 오명 속에서도 기묘한 기품을 남겼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았으나 결국 그 죄책감과 고립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쳐버린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비극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인지를 뼈저리게 증명한다. 세키가하라의 흙바닥은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야망을 삼킨 채 지금은 고요한 들판으로 남아있다. 절대 권력을 향한 탐욕도, 대의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도 결국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이 쌓아 올린 권력과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지고 오직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만이 그림자처럼 남아 끝까지 삶을 쫓아온다는 것. 타인의 눈물과 고통을 먹고 자라난 야망은 결국 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철저한 징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 건너 조선의 백성들이 지켜보았던 세키가하라의 진짜 결말이자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서늘하고도 공정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